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기본 과정은 자, 우리는 발생 주의로 해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서 정보를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발생 기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비교되는 게 현금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회계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주의다, 현금주의다 표현 안 하고 기준, 공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발생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현금을 주고받는다, 돈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더라도 뭔가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권리가 발생하겠죠. 혹은 의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보고하라는 게 발생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외상으로 물건 팔아도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돈 안 받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서 수익 인식하고 그랬던 게 우리 발생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또 계속 기업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계속 기업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청산 기업이에요. 올해 말까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끝을 낼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라고 쓰면 안 되겠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업할 건데 12월 31일 날 외상 매출금이다, 외상 매입금이다 이런 것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무회계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하면서 반대쪽에 수익 비용들이 발생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거라는 그게 기본 전제 조건으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성한 회계 정보들은 이런 질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재무회계의 질적 특성은 먼저 크게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해 가능성, 두 번째는 목적 적합성, 세 번째는 신뢰성, 그리고 네 번째는 비교 가능성.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질적 특성으로 분류하는 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한국주택 국제회계 기준은 질적 특성 분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된 특성과 보관적 특성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혹시 IFRS 공부하신 분은 이 분류 방식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질적 특성 중에 이 두 특성이 이 두 개를 주요 질적 특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빼고 이해 가능성하고 비교 가능성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자, 이해 가능성이라는 건 자, 지금 우리 재무회계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 정보를 봤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쓸모없는 정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공하는 목적이 지금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라 그랬잖아. 근데 이해할 수가 없다면 이거는 회계가 가져야 될 질적 특성의 기본 요소를 우리는 못 지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비교 가능성은 자 우리 교재 33페이지를 보시면 자 기간별 비교 가능성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전부 다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장부 조회하면서 본 적이 있죠. 근데 항상 조회할 때마다 오른쪽에 전기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 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건 최소한 전기분하고 두 개 이상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줘야 외부 이용자가 판단하는 데에 유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쓴 적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회사가 올해 10억을 벌었다면 잘 벌었 것인가 못 버는 것일까? 그건 올해 것만 보여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년도에 1억을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으면 10배 신장이 있으니까 잘한 거지만, 전년도에 100억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다면 이거는 우리 사업이 10분의 1로 지금 완전 코로나 시대에 맞은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단순한 금액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2개 년도 이상을 같이 보여줄 거예요. 2회계 기간 이상을. 자, 그리고 만약에 회계 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장사는 IFRS나 아니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에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상장사들은 우리 의무적으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인 KIFRS를 쓰도록 우리가 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상장 비상장 회사였는데 여러분 회사가 상장사로 바뀌게 되면 이 재무제표 보여주는 규칙이라든지 분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또 금액을 측정하는 방식도 서로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전년도 거와 당해년도 거가 두 개가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게 되겠죠. 그러면 3개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3개를 보여주게 되면 최소 2개 년도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방금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상장사들은 전부 다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으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장사라는 건 지금 증권거래소 여러분들 주식 그 앱 이런 걸로 바로바로 주식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장주들이에요. 그럼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를 살려고 이제 비교해서 어느 걸 살까 선택하려고 하면 이 회사들이 같은 회계 기준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회계 기준, 정해진 동일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2개 이상의 연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제공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장사가 아닌 곳은 가급적이면 전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2개를 제가 먼저 말한 이유가, 자, 우리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주요 질적 특성으로 우리 하부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교재에서는 자, 이 저자가 그 IFRS하고 섞여가지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확인적 역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적시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중립성이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주요 질적 특성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목적 적합성을 가지고 보면, 목적 적합성은 외부 이용자가 우리의 재무제표를 보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자하려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의 흐름을 봐서 지금 이점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 회사는 잘 안 되는 시기구나, 이때는 좋은 시기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투자했대야라고 내가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때가 잘 됐겠네라는 걸 뒤에 확인적 역할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면 이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오늘 같은 시기를 보면 21년도 1월 5일이죠. 그럼 아직까지 웬만한 곳은 2020년도 재무제표 작성 못했어요. 법인 결산한다고 하면서 2월 말까지 아마 거의 다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아직 재무제표 작성이 안 됐는데 지금 투자하려는 사람은 그럼 2020년도 재무제표가 없다는 거죠. 그럼 201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시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재무제표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2019년 거죠. 여러분 같아도 옛날 정보인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자, 신뢰성에서는 당연히 이 생산된 재무제표를 외부 이해관계자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믿기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계산했을 때 산출한 값과 표현해준 재무제표의 금액하고가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 재무제표에 산출된 금액과 외부 이용자가 계산한 산출 금액이 일치해야지만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이런 시험에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 검증 가능성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1억 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나요? 못 믿겠죠? 저도 못 믿겠는데. 그런데 자, 만약에 제가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래 내역이 있어요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가 매달 저한테 1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상상도 안 되네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걸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겠죠. 그러면 제가 한 달에 1억 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 검증이 되면 저 사람 저렇게 버는 거 본 적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검증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봐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그 정도는 저 사람 벌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죠? 아닌가요? 100만 원 힘들 것 같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자, 100만 원 정도 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검증이 된 거예요. 그 정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저 사람 100만 원 주고도 못 벌어. 그러면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검증 가능성인 거예요. 딱 그 금액 산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건, 자,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하나도 빠트림 없이 전부 다 우리 회계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부 다 우리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그리고 중립성은 우리 회사한테 유리하다고 좀 부각시키고 불리하다고 좀 축소시켜가지고 막 합쳐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행동하지 말고 회계 기준에 맞춰서 모든 표현해야 될 거는 전부 다 표현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해줘야지 우리가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하락이 심하게 되어서 바닥을 치면 이건 못 쓰는 망가진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목적 적합하지 않는 정보라든지 여러분한테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주면 그 쓸모없는 회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별로 크지도 않은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이번에 1000조래. 삼성보다 더 크대. 그래서 믿을 수 없겠죠? 그럼 그 재무제표는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 두 개 다를 전부 다 높여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 교재 34페이지로 가시면
문제는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34페이지 PDF 파일이랑 똑같아요. 교재 파일 맞춰놨어요. 그냥 34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전부 다 높이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건데, 그런데 목적 적합성을 높이자니 신뢰성이 하락되고 신뢰성을 높이자니 목적 적합성이 하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아예 바닥으로 만들어 버리면 쓸모없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이 목적 적합성을 가지고 하고 신뢰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정 가치로 금액을 측정해서 보여주는 게 목적 적합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뢰성 측면에서는 우리 역사적 원가를 토대로 보여줘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회사가 5억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럼 5억 재산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이 지금 시장에서 들어봤더니 10억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재산에서 이 투자 자산이든 아니면 건물 지으려고 했던 토지든 이걸 10억이라고 보여줘야 될 것이냐 5억이라고 보여줘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는 이 회사 재산을 토대로 대출 한도가 나올 건데, 그럼 담보 설정이든 뭐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의 공정 가치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은 실제로 판 게 아니고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은 5억 주고 사왔다는 사건 외에는 정확한 사건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둘 다 틀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적합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왔는지, 우리 고정자산들은 얼마에 사왔는지, 근데 지금 얼마 정도 달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책 바꿨죠. 나중에 감가상각했는데 그 금액이 시가하고 다르면 너무 다르면 다시 유형자산도 평가해 버릴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금액한데 그래야지 이 둘이를 같이 서로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또 우리 수익 인식을 가지고 봤을 때, 자,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는 게 훨씬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고, 이 발생주의 회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인식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하는 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신뢰성은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로, 한마디로 얘는 완성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로 우리 회사가 3년짜리 공사를 수주받아서 공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얘가 1,000억짜리야. 근데 계약을 제가 극단적이라 표현한 건 완성했을 때 돈을 다 주겠대요. 그럼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2년 동안 공사를 잘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이제 1년 마무리만 잘하면 1,00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야. 그럼 이 2년간 공사한 우리 회사가 그럼 그 공사한 거에 대해서 돈 받은 게 없는데 수익을 인식해야 될 것이냐 인식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잘하고 왔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겠죠. 그럼 그 정보를 알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발생한 진행 기준에 맞춰서 올해 발생한 수익을 인식해야 여러분이 이 정도 됐구나. 예를 들어 1,000억인데 공사비가 800억이야. 그럼 800억 중에서 65배 공사비를 우리가 지출을 했으면, 그럼 4분의 3을 썼으니까 750억의 매출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보는 방식이 목적 적합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발생주의 진행 기준이에요.
그런데 신뢰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회사가 완성했을 때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또 못 받을지 혹은 마지막 마무리 못해서 완성을 못할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해서 그 돈을 받았을 때의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도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다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적 합성은 제가 재무제표가 옛날 거란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재무제표가 오는 게 우리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기,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할 거예요. 분기, 반기 재무제표라는 건 기간을 1월부터 3월에서 하나 제시해주고 그 다음 1월부터 6월로 해서 제시해주고 다음은 1월부터 9월로 해서 제시해주고 다음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제시해주는 게 분기 재무제표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단 최소한 이 정도 기간 정보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뢰성 측면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 회사가 여름 상품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좋겠지만 나머지 3개월은 이런 표현은 좀 비속어지만 축소죠. 그럼 지금 이 기간만 가지고 봤을 때 9달 동안 잘했다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치 매년 있었던 걸로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시즌 장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이게 믿을 수 없는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뢰성 측면에서는 우리 연차 재무제표를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오타 났죠?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가 I예요. 책 보니까 어이라고 적혀 있길래. 그래서 자, 우린 시험에 나중에 얘네들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얘 둘이가 다 높으면 문제 나올 수가 없겠죠. 상충된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둘 다 높으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둘 중 한 개가 하락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걔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얘를 무조건 하락시켜버리면 안 돼요. 바닥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둘 중 한 개라도 바닥을 치면 이건 유양 정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보통 수준에서 같이 끌어올려야 되지 한쪽만 팍 높이면 안 되는 게 이 상충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상충관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과거에는 문제 낼 때 좀 쉽게 이렇게 세자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중 회계 질적 특성 중 분류가 다른 하나는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서 참 찾기 쉬웠어요. 근데 너무 잘 맞추면 얘네들이 문제를 이제 어렵게 좀 변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고 길게 이런 문제 나오는데 근데 목적적 합성의 이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혹은 확인 역할의 확인, 적시성의 적시 이 글자는 다른 걸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는지 지문에 꼭 들어가 있어요. 이론 시험의 지문에 이 글자들이 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신뢰성은 검증 가능한 내용인데도 검증이라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내용인데 충실이라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느껴야 돼. 그럼 어차피 보기는 사지선다형이고 왕따는 하나잖아. 답은 한 개가 얘거나 한 개가 얘거나 그게 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
예피적 혹은 적의 목에 피가 흐른다 외우고 들어가 그랬었어요. 그럼 이것자가 있으면 세 개가 다 있으면 아니네 하나가 왕따고 아니면 세 개 중에 한 개 있으면 걔가 답인 거니까 네 개 중에 얘가 한 개가 있으면 얘가 답이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할 만큼 회계 개념 체계에서 얘네들 자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였지 하는데 이제 우리 이번 월말 되면 당연히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쯤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된다라고 책에다 표시를 해두세요. 얘네들을 책이든 어디든 여러분 정리하신 데다가 표시를 해두셔서 얘네들은 나중에 자 이론 공부는 항상 미리미리 하는 건데 시험 다가와서 이론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험 많이 안 보신 분이에요. 시기랑 섞여 있는 시험을 이론은 시험 다가왔을 때 하는 건 효익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참 봤는데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럼 시간 날린 거잖아요. 그죠? 이론은 그냥 평소에 이렇게 원래 봐두는 건데 한 번 봤던 걸 나중에 그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상충관계 위쪽에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우리 적시성은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위주 정보이기 때문에 돈 빌려고 갚아야 정보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요. 뭐 12월 30일 날 땡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재무제표 만들어 준다? 그게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시성이 조금 그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고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이라는 것, 자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회계 기준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또 기준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기를 여러 번 겪어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회계 기준이 바뀔 때마다 그럼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도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수정했을 때에 우리 회사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비용에 대한 효익이 있다면 하는 게 좋지만 그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크다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 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일반적인 회사는 다 써요.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회사 갔더니 옛날 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장님이 돈이 많고 자기 돈으로 사업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안 받고 은행에 대출 안 받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을 설립했을 때 재무제표 작성하고 회계 기준에 맞춰 쓰지만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꾸는 거에 대한 효익이 없잖아요. 은행에 돈도 안 빌리고 투자도 안 받을 건데 그분들은 처음에 했던 그 기준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쓰는 회사 여러분들이 가실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 돈 많은 사장님이 참 우리 직원들한테 잘 베풀면 좋은데 안 베풀면 XX죠, 그죠? 그 사람이 김상구 씨예요. 김상구 씨는 우리 그린 사장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남에 빌딩이 3개고 저희 종로에 빌딩이 2개인데 거기는 맨날 돼지고기만 사줘요. 그것도 갈비 먹으면서 냉면 먹으래요. 그래서 싫어해요, 저는. 자, 많이 베풀어야지 사장님이면 그죠? 자, 그럼 지금 이게 제약 요인이고 그 다음이 방금 질적 특성 간의 균형 얘 둘이를 다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무제표 요소에서 재무상태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는 자, 지금 얘는 너무 짧게 적어놨는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얘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혹은 재산상태, 자산, 부채, 자본 이게 키워드죠. 그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 성과
수익 비용.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현금 주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자, 기니까 좀 당겨 놓을게요. 자, 방금 문자가 왔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문자예요. 지금 세무사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시험 일정 변경됐어요. 2월 7일 시험이 2월 21일로. 내일 정보를 달라고 그랬는데 세무사의 직원한테 내가 정보 언제 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죠. 그래서 시험 접수를 한 1, 2주 뒤에 해도 될 것 같다. 그죠? 그럼 우리 회계사의 시험이 언제였지? 20일 날 회계사의 시험을 보고 21일 날 세무사의 시험을 보내. 토일 연달아 본다. 그죠? 깔끔하게 한 방에 끝내면 여러분도 나중에 만약에 기존 일정대로 했었으면 저한테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그 회계사 세무사의 시험 보고 나서 회계사의 시험 준비하면서 세무사의 시험을 조금 더 늦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회계사의 거 공부하다 보면 또 세무사의 거도 둘 다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험 일정 변경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죄송해요. 잘렸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직원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아닌데 장문의 문자와 그림까지 보냈길래 뭐야 이거. 그러고 봤는데 저거네요. 자, 자본 변동표. 자, 얘는 일정 기간 그리고 쓸 게 많네.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익, 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이제 이걸 짜들 쓰니까 다 안면이 조금 있죠. 그죠? 활동이라는 글자가 먼저 들어갔지. 그럼 전무활동, 투자활동. 글자가 지워졌나 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우리 재무제표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적혀 있어요. 얘는 여기 이 포괄은 지우셔야 돼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IFRS에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쓰는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손익계산서를 써요. 포괄 손익계산서하고 그냥 일반 손익계산서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쓰면 우리 매출액의 매출 원가를 빼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 영업외 수익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을 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여기까지 하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실제로 일어난 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방금 우리 자본에 있던 미실현 보유 손익을 같이 섞어서 결과값에 포괄 손익으로 같이 표현해 주는 게 포괄 손익 계산서예요.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얘도 우리가 평가했더니 이익이더라 이런 것까지 손해였더라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보여주는 게 포괄 손익 계산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반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IFRS를 쓰니까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실 건데 근데 그게 아닌 우리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회사 가시면 그냥 손익 계산서를 볼 거예요. 그래서 포괄자는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글자가 아니니까 얘는 잘못된 글자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넣었으면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생각을 잘못한 것 같죠. 자, 다음 우리 재무제표 요소 인식 측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인식 측정은 이거예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인식해서 거기에 정확한 금액을 쓰라고 지금까지 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떤 계정 과목 쓸 거고 금액 얼마 쓸 거고. 근데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기였죠. 그죠? 자, 그럼 우리 회계 관습이라고 있는데 자, 회계 관습은 자, 중요성 보수주의 업종별 관행은 필요 없고 자, 중요성이라는 건 그 어느 기업에게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든 오다다 중요한 정보가 당연히 생산이 될 거니까 작은 기업이든 뭐든 누구한테 중요하다 따지지 말고 전부 다 우리가 판단하든 외부가 판단하든 중요하게 보이는 건 전부 다 표현해 주라는 게 중요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보다 중요한 관습은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기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지표예요. 이 보수주의는 전제 조건이 회계 기준 안에서 수익은 낮게 표현하고 비용은 높게 표현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익은 낮게 표현될 거고 또 자산은 낮게 표현하고 부채는 높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회계 기준 안에서요.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회계 기준 안에서 우리는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이익은 결론적으로 낮게 보이겠죠. 옛날에도 이런 예를 들었었나?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연봉이 1억이고 저도 연봉이 1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둘 다 연봉 1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세금을 다 공제한 세후 1억이고 저는 세금 빼기 전 1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둘 다 1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세금 빼고 1억이라고 말했고 저는 세금 빼기 전 1억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둘 다 1억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 많이 번 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똑같은 금액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 보수주의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한 기업은 기업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얘가 표현했는데 비용 높게 잡아서 이익 낮게 벌었다는 애하고 그냥 벌 것 같은 걸 전부 다 수익으로 잡은 것하고는 실제적으로 이익 남기는 게 나중에 다르게 나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보수주의는 기업의 안정성이다라고 하고 우리 회계의 관습적으로 해요. 근데 좋은 표현인 거지.
사실 이 이익 때문에 세금을 내잖아. 그래서 세금 작게 내려고 비용은 있는 대로 다 잡고 프로도 안 본 것처럼 해가지고 얘를 낮춰서 이제 세금 작게 내려고 하는 심리들이 사장님들은 좀 있으신데, 근데 그 결과 보수주의를 잘 따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보수주의 따르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상장돼 있는 주식도 외국 회사와 우리 회사가 같은 이익이라면 우리 회사가 더 이익이 많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외국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기업 가치가 낮게 저평가되는 이유는 배당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주주나 경영자나 같은 놈이라서 그래요. 배당이 세금이 높다 보니까 배당 안 하고 나중에 다른 걸로 가져가려고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식의 가치,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외국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데 보수주의는 그래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아래 이제 재무제표 적혀 있는데, 자, 이 재무제표 종류 앞에 제가 5개 썼던 거에 대한 내용이고, 주석은 중요한 회계 정책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나 이런 것도 주석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만져본 적은 있죠. 재무제표 맞춘다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컴퓨터로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근데 걔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수속 속에 넣으려면 넣고 빼려면 빼려는 장부예요. 근데 작성은 꼭 해야 돼요. 세금 신고할 때 써야 되는 건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보여주는 말든 그건 기업 자유예요. 얘는. 자, 그리고 우리 비교기간 기초재무상태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여기에 재무제표 종류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데 얘가 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비교 가능성 때문에 쓰긴 쓰고, 우리가 소급 제작성이라는 건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일어나면 과거 것까지 바꾸는 그런 거예요. 이건 미래에 저와 같이 공부할 거니까 이건 지금 너무 오버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저와 같이 우리 회계 개념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36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36, 37, 38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 풀지 마세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93회인가 94회 볼 건데 제가 지금 책 쓰면서 정리하는 문제가 46회차 것까지 문제 땡겨 쓰는데 그 이전 거예요. 우리 1년의 시험이 지금 많이 봐서 6번이지 옛날에 4번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보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문제 많이 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숙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40페이지로 가면 현금부터 이제 쭉 있는데, 자, 이거 우리 좀 빠르지만 쉬었다가 이제 개정 과목 가지고 이야기 이제 분계도 같이 해가면서 다시 이제 개정 과목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